부자와 빈자의 가장 큰 차이는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가는 항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투자 통장을 먼저 옮겨놓고 남은 돈을 가지고 맞춰서 써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사람은 안 쓰게 되잖아요. 이게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쓰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는 그 다음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미래 수익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통장으로 돈을 먼저 옮겨놓고 통장을 비우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자기 생활은 맞춰지게 돼 있어요. 항상 돈이 있으면 모든 유혹에 빠져들게 돼 있고, 돈이 생기면 필요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 필요가 발전을 하면 뭐가 되냐면 만족 소비로 가겠죠. 발전되겠죠. 근데 이제 더 좋은 게 나오면 내 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하나 샀어요. 내가 현대차를 샀어. 처음에 살 때는 얼마나 막 열망을 했겠습니까? 근데 막상 가지고 나면 바로 옆에 벤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쾌락적 정응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만족도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통장의 돈을 투자는 미래 통장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 통장은 현재 통장이라고 보면 현재 통장을 가볍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하느냐, 퇴근 후에 무엇을 하느냐, 유튜브 먹방도 보고 이제 SNS도 하고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고 막 그래서 그렇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시간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고, 사람의 심리가 이제 참 이율배반적인 게 취직을 하기 전에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쓰잖아요. 그것만 열망을 하는데 막상 취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고정 수입이 하나 생기는 거고 출퇴근 시간이 생기니 그럼 남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시간이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직을 하기 전에는 하루가 24시간이었다면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빼면 하루에 한 13시간 정도가 자기 시간일 텐데 그 13시간의 가치가 앞에 24시간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유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 여유 시간에 목표를 부여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겠죠. 돈도 생겼고 이제 일하는 시간도 생겼고 일하는 동안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여유 시간을 그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시간은 희생되는 시간이 돈을 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어쩔 수 없이 남을 위해서 일한다고 보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게 내 보상심리로 퇴근 후 시간 주말에는 놀아야지, 쉬어야지, 그리고 이제 자기를 회복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가장 큰 차이가 온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는 이제 일과 삶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원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의미가 사람들이 다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근무 시간이 끝났으면 바로 퇴근해야지, 이게 밸런스가 아니거든요.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일에서 배운 거를 삶으로 밸런싱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장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분리하되 일은 연결시켜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분리를 시켜버리고, 그러니 이제 이거는 희생된 시간이니까 나한테 의미 없는 시간, 돈으로 바꿨으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보상심리로 퇴근 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었던 얘기하고, 결국에는 분리가 안 된 거잖아요. 쉬는 시간에도 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밸런싱이 아닌 거죠. 일하는 동안에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걸 희생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배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신입사원한테 제가 권장했던 거는, 당신이 지금 폰은 하나의 우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너는 우물 안에 있는 거고, 세상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우물벽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세상을 상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림자를 보고 그들의 삶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거는 그러지 말고 반대로 네가 폰을 우물 속에 가두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알고리즘을 들어가서 네가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거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썼으니까 이 책이라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팔로우를 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정보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관심 없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불필요한 정보들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폰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폰이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올라왔을 때 알려주는 거. 그러면 나는 폰을 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이제 먹방도 좋은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처음에 내가 원치 않은 콘텐츠를 보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으로서 계속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가버리는데, 특정 주제만 이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좀 강하게 그런 알고리즘을 본인 스스로 설정하고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자산 중에서 절대적으로 동일한 가치는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뭐 대통령도 24시간, 어린 애도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가치는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부자를 만나서 뭐 금수저처럼 누군가의 서포트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혼자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근데 이 시간의 가치에 집중을 하면 본질적인 물리적인 시간 24시간이 같다고 하는 절대 가치를 소중함을 놓쳐버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도 뭐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비교를 자꾸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부자의 생활. 자꾸 거기에 시간의 가치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의 시간은 가치를 강화하는 쪽에서는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되냐면 물리적인 시간이 똑같다라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인생은 길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루면 24시간, 뭐 잠자는 시간 빼면 16시간이겠지만 사실은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 1년, 3년, 5년, 10년 기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에 동안에 만들 수 있는 건 굉장히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 1년, 3년, 5년에 만들 거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저는 맞춘다고 봅니다, 부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은 생각하는 게 모든 시간은 다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빅터 프랭클의 보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보면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유태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같이 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강제 노역을 하다가 그 다음날 되면 아침에 자살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또 표정이 밝아요. 항상 그 안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웃고. 그래서 이 차이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결국 그 시간에 대해서 가치를 찾느냐 못 찾느냐, 의미를 찾느냐 못 찾느냐, 이 차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음으로 하루하루가 죽음의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좀 길게 보면 언젠가는 탈출할 거야. 여기서 생활했던 게 반드시 나한테 힘이 돼줄 거야.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에 힘이 돼줄 거야. 그러니 이것도 하나의 내 시간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밝겠죠. 그런 사람 나와서 다 성공을 해요. 일하는 동안 보내는 시간, 여기서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인들한테 항상 하는 조언들이 뭐냐면 말을 줄여라. 그리고 관찰해라. 그리고 말을 해야 되거든 질문을 해라. 그리고 온몸으로 경청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대가를 많이 쳐준다고 느낄 사람한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그걸 생각할 거예요. 내가 만든 가치에 비해서 보상은 적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거냐 하잖아요. 결국 돈으로는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건 나만의 경험이니까. 그래서 나를 차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관점만 살짝 바꾸면. 그래서 저는 그런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쌓아왔고, 그런 과정에서 두려움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커리어를 보면 이제 팀장만 15년 차를 하고 있고, 국내 영업했다가 금융 영업했다가 해외 영업 갔다가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게 되고, 또 새롭게 지금은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하면서 이제 일본어도 배우고 있는 상황이죠. 한 번 몰입을 해본 사람, 한 번 작은 성공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 다음 성공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세 번째 직장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통회사, 편의점 쪽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보통신회사에 있다가 2006년도에 이제 LG그룹으로 이제 합류를 했는데, 지금 그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첫 직장에서도 만나고, 두 번째에서 만나고. 근데 저는 대기업에 와서 이제 팀장을 지금 15년째로 하고 있고, 국내 영업에서 해외까지 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 이제 월급의 크기, 고정 수입의 크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근데 반면에 그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시간에 대한 의미 발견, 시간에 대한 이제 가치를 정말로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시간의 가치를 느끼는 거는 지금의 비교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대한 나의 발전에 대한 그런 로드맵을 어느 정도 점점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젊었을 때도 저도 이 정도까지는 강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강해진 비결이 뭐냐? 저는 그걸 이제 루틴이라고 봅니다. 루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래서 저는 루틴을 이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루틴이 만드는 게 결국 관성이라고 보거든요. 살아가는 관성.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 하루 시작한 게 무엇이 오늘 하루를 끌고 가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어제가 오늘을 끌고 가겠죠. 관성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만났던 사람 만나고 반복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오늘의 관성이 어제의 관성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가 또 끌고 가는 관성이 뭐냐면 타인이 끌고 가요. 다른 사람 일어나자마자 인스타 올라오는 거, SNS 통해 하고, 출근하면 팀장들이 시키는 거 하고, 뭐 결국 다른 사람들이 끌고 가잖아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관성이 내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오늘은 내일로 가는 하는 이정표가 돼야 되는 거지. 어제 연장선에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제가 가진 루틴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하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2000년에 결혼을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 집에 얹혀 들어가 살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근데 이제 저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한 게 그때부터가 2000년부터 매일 첫 차를 타고, 그때는 사무실이 잠실이었습니다. 잠실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을 늘 일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무실에 1시간 10분, 20분 전에 도착을 해서 뭔가를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하고, 그때 지하철 첫 차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그때 3번에 살았었는데 4호선을 타고 사당역에서 갈아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배낭을 메고 4호선 맨 끝칸에서 막 몰려있어요. 그래서 문이 딱 열리면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호선을 딱 타고 저도 얼결에 막 뛰어가지고 타면 이제 교대역 지나고 서초역, 교대역, 강남역 지나는데 조금씩 빠지고 역 3에 좀 많이 내리고 선릉에 좀 많이 내리고 삼성에 왕창 내리고 그다음에 잠실에도 왕창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지 생각했더니 그 지하철에 매일 같이 타던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서 청소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건물 청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나이가 되면 나도 설마 저렇게 살고 있어야 되나? 저렇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아내 설득을 해서 첫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옥탑방으로 그런 것들도 거기서 이제 4년을 살았거든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다 좋았대요. 근데 이제 남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옥탑방에 왜 사냐. 제 아내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고 저도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데 왜 거기 사냐.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래 옥탑방 얼마나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옥상에서 바베큐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낙엽도 태워줄 수 있다. 단독주택인데 이제 그들이 내가 못하는 걸 바라보면 슬프지만 그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으면 기쁜 일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때 추억이 되게 좋다고는 해요. 근데 그런 한 번에 제가 리스크를 테이크를 안 했다. 그럼 제 인생이 바뀌었겠습니까? 바뀌지 않았겠죠. 그래서 한 번은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저는 확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때 거시경제 공부를 했고 환율이 어떻게 될 거고 금리가 어떻게 될 거고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이제 가보자. 그래서 이제 2년을 공부하고 첫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산 게 상가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 월급보다 더 임대료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도파민이 이제 생깁니까? 그럼 고정수입 2개가 생기잖아요. 정확히 3개가 생기죠. 와이프의 아내의 월급, 나의 월급, 임대료. 그러면 이제 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하자. 그럼 또 은행 돈을 쓰죠. 그럼 그렇게 점점 이제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점점 경험치가 쌓이게 되고, 이제 돈에 대해서 담대해지게 되죠. 만약에 그걸 제가 안 하고 은행에 예적금을 넣었다 쳐보자 이거죠. 그 돈은 머무는 돈이잖아요. 머무는 돈은 절대로 물가 상승보다 더 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못 찾게 만든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투자를 해서 돈을 결국 굴려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머무는 돈은 절대로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한테 단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투자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를 하는데 그냥 술 한잔 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잊어버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사 그거를. 그렇게 해서 저는 최소한 3년 동안 36번을 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믿는다면, 공부를 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증시는 2002년 대비 지금까지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근데 미국은 몇 배 올랐을 거예요. 미국은 무려 16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너는 예를 들어 지수 추종 종목만 사도 너는 16배를 먹었을 텐데 너는 그걸 못해서 그런 거잖아. 안 해서 그런 거다. 근데 그게 얼마나 고정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냐면 이 돈 다 날려도 나한테 월급 들어오잖아요.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변동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쉬는 것 자체가 무너도 무임금이잖아요. 근데 고정수입 가진 사람은 쉬어도 월급 나오잖아요. 주말이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래도 다음 달에 월급 나오잖아요. 장기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게 저는 고정수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2015년까지는 이제 부동산 쪽을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해외 영업을 담당하게 됐는데 제 고객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다 이런 글로벌 기업이었으니까 그때도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어요. 근데 저도 계속 사기만 합니다. 수익화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인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내나 자식한테 정의를 하지. 딱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2015년과 지금 25년과 미국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면 돼요.